가족끼리 정없게 명의가 무슨 상관이니. 한 집안 식구면 내 거 없는 법이야.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그거 당장 안 내놔.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 말을 머리 꼭대기에서 받아치고 있어. 시어머니가 제 뺨을 후려치고 제 남편은 제 가방을 뒤져 도장을 찾았어요. 친정아버지가 평생 공장에서 허리 휘도록 벌어서 제게 남긴 돈, 그 돈으로 산 제 건물을 신우이 명의로 넘기라는 거예요. 거부했더니 진짜로 제 짐을 복도에 내던지고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흩어진 옷가지를 주워 담는데 진짜 이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을 것 같으세요? 신우이가 수백 명 앞에서 건물주 파티를 열었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소름 돋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친정아버지 유산으로 산 건물을 빼앗으려던 시댁 식구들을 수백 명의 하객 앞에서 수갑 채워 무릎 꿇게 만든 며느리의 통쾌한 복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을 준비 되셨죠? 그럼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49일이 되던 날 보험회사에서 사망보험금 수령 안내 문자를 받았어요. 화면에 찍힌 금액을 보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죠. 아버지가 평생 새벽 4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하시던 그 굽은 등이, 기름때가 빠지지 않던 그 거친 손이 떠올라서요. 이 돈은 아버지의 피와 땀이었고 아버지가 제게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단 하루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강남 외곽의 5층짜리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죠. 아버지의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든 빼갈 거라는 걸 10년을 함께 살며 뼈저리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등기부등본에 윤혜원이라는 제 이름 석자가 올라가는 걸 확인한 순간 저는 처음으로 제 것이라 부를 수 있는 무언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채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혜원아, 너 강남에 건물 샀다며? 남편 태진이 현관문을 열자마자 운동화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서며 물었죠. 저는 싱크대 앞에서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 그게 중요해? 와이프가 건물을 사는데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태진이 식탁 의자를 거칠게 끌어당기며 털썩 앉았어요. 저는 고무장갑을 벗으며 태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죠. 내 아버지 보험금으로 산 거야. 아버지 돌아가시고 받은 돈. 그래서 부부 사이에 비밀이 이렇게 많았어? 태진의 입꼬리가 비틀어지는 걸 보는 순간 저는 직감했어요. 이 사람이 혼자 알고 끝낼 리가 없다는 걸요. 다음 날 저녁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연달아 울렸어요. 문이 열리자 시어머니 금자가 앞장서고 그 뒤로 시누이 세라가 팔짱을 낀 채 따라 들어왔죠. 어머니, 무슨 일로?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금자가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서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혜원아, 내가 바쁜 사람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네가 산 그 건물, 세라 이름으로 명의 받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두 손이 앞치마 끝자락을 움켜쥐는 걸 느꼈죠.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건 제 친정아버지 보험금으로. 가족끼리 정없게 명의가 무슨 상관이니. 금자가 식탁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찻잔이 덜그럭 소리를 내며 흔들렸죠. 세라가 사업한다고 담보가 필요한데 언니가 좀 도와주면 안 돼? 다 가족인데. 세라가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손톱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마치 남의 물건을 빌려달라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죠. 세라야, 이건 우리 아버지가. 옳게 시아버지도 아니고 친정아버지 돈 가지고
뭘 그렇게 오래 물고 늘어져. 귀찮게. 세라가 제 말을 잘라버렸어요.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안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돈이에요. 명예 이전은 절대 못합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금자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갑자기 제 뺨을 향해 손을 올렸습니다. 찰칵. 뺨에 불이 붙는 것 같았어요. 고개가 옆으로 꺾이면서 입안에 피 맛이 번졌죠. 감히 시어미한테 안 된다고 말대꾸를 해?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당장 내놔. 금자가 제 턱을 손가락으로 잡아 돌리며 으르렁거렸어요. 어머니. 태진아. 금자가 고개를 돌려 부엌 쪽에 서 있던 태진을 불렀죠. 혜원이 가방 뒤져서 도장 찾아. 저는 태진을 바라봤어요. 제 남편이 10년을 함께한 이 사람이 설마 그럴 리 없다고 믿었죠. 태진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지만 태진은 시선을 피하며 제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태진아, 지금 뭐 하는 거야? 혜원아, 그냥 엄마 말 들어. 어차피 가족 재산인데 뭐가 달라. 태진이 가방 지퍼를 열며 안을 뒤적거렸어요. 저는 가방을 낚아챘죠. 이게 가족 재산이야? 내 아버지 목숨값이 너희 가족 재산이라고? 옳게 진짜 징하다 징해. 세라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그리고는 제 옷가지를 팔로 쓸어 안고 나와 현관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명의 안 넘길 거면 나가. 이 집도 오빠 명의거든? 금자가 제 어깨를 밀쳤어요. 세라가 신발장에서 제 구두를 꺼내 복도로 집어던졌죠. 태진은 벽에 기대선 채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쾅 닫혔어요. 삐삐삐 소리와 함께 비밀번호가 바뀌는 전자음이 들렸죠. 저는 복도 바닥에 흩어진 제 옷가지와 구두 사이에 주저앉았어요. 무릎이 차가운 타일 바닥에 닿는 순간 뺨 위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죠. 손등으로 볼을 쓸어보니 금자의 손자국이 벌겋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저는 흩어진 물건들을 하나씩 주워 담으며 중얼거렸어요. 아빠, 나 이 돈 절대 안 뺏겨. 한평생 고개 숙이고 순종하며 살아온 며느리 윤혜원은 그 차가운 복도 바닥 위에서 죽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뺨에 붉은 자국을 쓸어내리며 저는 일어섰어요. 이 짐승 같은 것들을 가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겠다고 이를 꽉 깨물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 금자에게 문자 한 통을 보냈어요. 어머니, 어젯밤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습니다. 명예 이전 건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 끝이 차가웠죠. 하지만 떨림은 없었어요. 읽음 표시가 뜨자마자 금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 역시 우리 혜원이가 똑똑하지. 가족끼리 잘 지내야지. 저는 그 문자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제까지 제 뺨을 때리고 짐을 내던진 사람이 제가 순순히 굴복하겠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혜원이가 되는 거죠. 저는 회사에 예정되어 있던 지방 출장 일정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어요. 며칠만 자리를 비우면 시댁 식구들은 방심할 거라는 계산이었죠. 그리고 그 계산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출장 이틀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제 건물 1층에서 10년 넘게 분식집을 하고 계신 박 사장님에게 전화가 걸려왔죠. 사장님,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혜원 씨, 나 지금 가게 문 닫고 나왔는데 이거 혜원 씨한테 알려야 할 것 같아서. 박 사장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오늘 낮에 젊은 여자가 남자 2명 데리고 와서 관리사무소 간판을 뜯어냈어. 그러더니 구세라 부동산 관리라고 새 간판을 달아버렸어. 저는 이불을 움켜쥐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 여자가 각 층마다 종이를 붙이고 다녔는데 다음 달부터 월세를 다른 계좌로 보내라는 안내문이더라고. 사장님, 혹시 그거 사진 찍어두셨어요? 응, 뭔가 이상해서 다 찍어뒀지. 지금 보낼까?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사진이 도착했어요. 관리사무소 문에 구세라 부동산 관리라는 번쩍거리는 간판이 붙어 있었고 안내문에는 세라 본인 명의의 개인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죠. 저는 사진을 하나하나 확대해서 살펴봤어요. 안내문 하단에 찍힌 직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건물주 구세라라는 글자가 선명했죠. 이것들이 진짜 여기까지 하는구나.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출장 가방의 지퍼를 열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저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건물로 돌아왔습니다. 건물 뒷문으로 몰래 들어서는데 1층 복도에서 세라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비상계단 철문 뒤로 몸을 숨겼죠. 아줌마, 내가 이 건물세 주인이니까 앞으로 청소 좀 제대로 해. 여기 먼지 이게 뭐야? 세라가 청소하시는 어르신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는 모습이 철문 틈으로 보였죠. 죄송은 내일부터 1시간 일찍 나와. 못하겠으면 당장 짐 싸. 세라가 하이힐로 바닥을 톡톡 두드리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라가 올라간 뒤 저는 비상계단을 타고 3층 관리 사무소 앞까지 올라갔어요. 복도 끝에서 세라의 통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언니, 나 진짜 해냈어. 올케 건물 내가 먹었다니까. 세라가 킬킬거리며 전화기에 대고 떠들어댔어요. 올케가 얼마나 바보인지 알아? 시어머니가 한 대 때리니까 도장 내놓겠다고 문자 보내더라. 며칠이면 등기 다 넘어와.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올케 신분증도 빼냈고 위임장도 다 만들어놨거든. 인감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위임장을 만들었다고요. 제 신분증을 훔쳐서 서류까지 위조했다는 소리였죠. 저는 녹음이 돌아가는 걸 확인하며 세라의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어요. 아, 그 건물 담보로 대출 땡기면 내 빚 다 갚고도 남아. 완전 인생 역전이지. 세라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는 그 웃음소리가 녹음에 선명하게 담기는 걸 확인한 뒤 소리 없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빠져나간 걸 확인하고 관리 사무소에 들어갔어요. 금자와 세라는 자신만만했는지 문도 잠그지 않았더군요. 책상 위에 서류 뭉치가 아무렇게나 널려 있었어요. 저는 장갑을 끼고 한 장 한 장 들춰봤습니다. 제 이름이 적힌 위임장이 나왔어요. 제가 구세라에게 건물 관리를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죠. 밑에는 제 서명이 있었는데 당연히 제가 한 적 없는 가짜였어요. 태진이 제 필체를 흉내낸 거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죠. 그 옆에는 세라가 만든 가짜 안내문 원본 파일을 인쇄한 종이들이 쌓여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한 장도 빠짐없이 투명 파일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사무소 구석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의 저장 장치를 열었어요. 녹화 목록을 훑어보니 금자와 세라가 사무소에 들어와 간판을 바꾸고 서류를 펼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죠. 저는 해당 날짜의 영상 파일을 전부 복사했어요. 투명 파일과 녹화 파일이 담긴 저장 장치를 가방에 넣고 건물을 빠져나오며 저는 어둠 속에서 가만히 멈춰 섰습니다. 위조 서류, 녹음 파일, 보안 카메라 영상. 이건 가족 싸움이 아니에요. 감옥에 보낼 수 있는 범죄 증거들이죠. 저는 가방끈을 어깨에 단단히 걸치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제 이 증거들을 들고 갈 곳은
딱 한 군데였어요. 사건이 터진 지 3일째 되던 날, 저는 서울 도심의 대형 로펌 건물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높은 천장과 대리석 바닥이 낯설었지만 발걸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죠. 윤혜원 씨, 자료 전부 검토했습니다. 상담실 책상 너머에 앉은 최 변호사가 서류 뭉치를 내려놓으며 안경을 고쳐 썼어요. 50대 초반의 단정한 인상이었는데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 측이 저지른 행위들이 전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전부요? 네. 건물에 무단으로 들어가 간판을 바꾸고 서류를 조작한 건 주거침입의 문서 위조, 거기다 세입자들한테 가짜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한 건 사기에 해당하죠. 최 변호사가 제가 가져온 위조 위임장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특히 이 위임장, 남편분이 윤혜원 씨 신분증을 몰래 가져다가 만든 거 맞죠? 네, 제가 서명한 적 없어요. 보안 카메라 영상에 조작 현장까지 찍혀 있으니 증거는 완벽합니다. 한 명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놓은 두 손을 꼭 모았어요. 완벽하다는 말에도 가슴속 불길은 가라앉지 않았죠. 변호사님, 저는 이 사람들이 벌금 내고 끝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최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더 확실하게 끝내고 싶다는 뜻이죠? 네. 그러면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신 증거만으로도 충분하지만 상대 측의 다른 약점까지 파악해두면 재판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최 변호사가 명함 한 장을 꺼내 제 앞에 밀어놨어요. 제가 신뢰하는 조사 전문가입니다. 필요하시면 연락해 보세요. 명함에는 장 실장이라는 이름과 연락처만 적혀 있었죠. 저는 그 명함을 지갑 안쪽에 넣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장 실장을 만났어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에 말수가 적고 눈이 깊은 사람이었죠. 신우이 구세라, 남편 구태진. 이 두 사람의 최근 3년간 행적을 전부 알고 싶어요. 장 실장이 수첩에 이름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주일이면 됩니다. 장 실장의 말대로 정확히 일주일 뒤 두툼한 봉투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모텔방 침대에 앉아 봉투를 뜯었어요. 첫 번째 서류 묶음은 세라에 관한 것이었죠. 세라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 빠져 있었어요. 빚이 1억이 넘었고 사채업자 3곳에서 돈을 끌어다 쓰고 있었죠. 장 실장이 확보한 세라와 사채업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을 보니 세라는 곧 강남 건물을 담보로 잡아 전액 갚겠다고 약속한 상태였어요. 제 건물을 빼앗아서 자기 도박 빚을 갚으려 했던 거죠. 손가락 끝이 저려왔어요. 두 번째 서류 묶음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태진의 외도 사진이었어요. 태진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여자에게 가방을 사주는 사진 함께 외제차 안에서 웃고 있는 사진. 날짜가 찍힌 사진들이 수십 장이었죠. 저는 사진 속 날짜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제가 야근하며 번 돈으로 시댁빚을 갚아주던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태진은 이미 잠들어 있었죠. 피곤해서 먼저 잤다던 그 시간에 이 사진들이 찍히고 있었던 거예요. 아, 사진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모서리가 구겨졌어요. 눈앞이 벌겋게 달아올랐죠. 이를 악물어도 턱이 덜덜 떨렸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구겨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서 다시 봉투에 넣었습니다. 지금 찢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증거니까요.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부어오른 눈을 찬물로 씻고 숨을 천천히 내쉬었죠.
그리고 시어머니 금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혜원이에요. 오, 혜원아. 잘 생각했어? 네, 이번 주말에 인감도장이랑 등기 서류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래, 그래. 역시 우리 혜원이가 착하지. 금자의 목소리가 한껏 들떠 있었어요. 어머니, 명예 넘기는 서류는 어머니 쪽에서 준비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도장만 찍으면 되게요. 그럼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도장이랑 서류만 들고 와. 그리고 어머니, 제가 다시 집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밖에서 지내려니 너무 힘들어서요. 저는 일부러 목소리를 축 처지게 만들었어요. 수화기 너머로 금자가 코웃음을 치는 소리가 들렸죠. 그럼 들어와. 도장 찍을 때까지 밥은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전화를 끊으며 저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금자가 흔쾌히 문을 열어준 건 제가 도장을 바칠 겁에 질린 며느리라고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에요.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할 식모가 돌아온다는 계산도 있었겠죠. 그날 저녁 저는 캐리어 하나를 끌고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금자가 새로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줬고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안으로 들어갔죠. 옳게 들어온 김에 커피 한 잔 타줘. 세라가 소파에 드러누운 채 손가락을 튕기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향했죠. 혜원아, 현관 좀 닦아. 손님 온다. 금자가 턱짓을 하면 저는 걸레를 들었어요. 저는 다시 그들의 식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밖에서는 최 변호사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넣고 있었고 장 실장은 마지막 증거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밤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탐정이 넘긴 사진들과 녹취록, 위조 서류 사본을 보안이 걸린 저장 장치에 하나하나 복사했어요. 금자가 거실에서 세라에게 전화하며 웃어대는 소리가 화장실 문 너머로 들려왔죠. 세라야, 주말에 도장 받으면 바로 등기소 가자. 엄마가 다 해줄게. 저는 저장 장치의 복사 완료 표시를 확인하며 소리 없이 웃었어요. 주말이 기다려졌습니다. 약속한 주말이 다가오기 이틀 전이었어요. 세라가 시댁 거실 한가운데서 금자의 손을 잡고 펄쩍펄쩍 뛰어댔죠. 엄마, 나 약혼 파티 겸 건물주 취임식 할 거야. 옥상 정원에서. 우리 세라, 이제 강남 건물주인데 당연히 크게 해야지. 금자가 세라의 볼을 양손으로 감싸며 입이 귀 밑까지 찢어졌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광경을 지켜봤죠. 거품이 묻은 손이 떨리지 않도록 수세미를 꽉 쥐었습니다. 오빠, 오빠도 도와줘야 돼. 회사 연차네. 세라가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태진의 팔을 흔들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형부 되시는 분 쪽 하객은 몇 명이나 오는데? 100명은 넘지. 약혼자 아버지가 사업가시니까 거래처 사람들도 오거든. 세라가 어깨를 으쓱거리며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었어요. 출장 뷔페 견적서였는데 금액이 수천만 원이었죠. 세라야, 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태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어요. 일단 빌렸어. 건물 넘어오면 갚으면 되지. 세라가 아무렇지 않게 손을 내저었죠. 또 사채를 끌어다 쓴 거예요. 저는 행군물을 틀며 고개를 떨궜어요. 얼굴에 떠오르려는 웃음을 감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은 난리가 났어요. 금자는 아침부터 전화기를 붙들고 동네 지인들과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렸죠. 우리 세라가 강남에 건물을 하나 장만했는데 주말에 축하 자리 좀 하려고. 꼭 와야 돼, 응? 금자의 목소리가 온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서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금자는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마치 가구와 벽지 사이에 놓인 먼지 같은 존재였어요. 태진은 회사에 연차를 냈어요. 세라가 시키는 대로 출장 뷔페 업체에 전화하고 꽃집에 장식 주문을 넣고 음향 장비 렌탈 업체에 견적을 받았죠. 제 남편이 제 건물에서 벌어질 시누이의 사기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혜원아, 옥상 화분 좀 정리해. 파티 때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태진이 소파에 누워 휴대폰을 보며 제게 턱짓을 했어요. 알았어.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죠.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그날 저녁 저는 시댁 식구들이 잠든 틈을 타 건물로 갔습니다. 세입자들에게 한 분 한 분 연락을 드리며 조용히 만남을 요청했어요. 1층 분식집 박 사장님의 가게 안쪽 창고에서 세입자 7명이 모였죠. 여러분, 얼마 전 건물에 붙은 안내문 보셨죠? 세입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층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이 원장님이 먼저 입을 여셨죠. 구세라라는 사람이 건물주라면서 계좌를 바꾸라고 했는데 솔직히 수상해서 아직 안 보냈어요. 잘하셨어요. 그 안내문은 전부 가짜예요.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에는 제 이름만 올라가 있고 구세라라는 사람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등기부등본 사본을 꺼내 세입자들에게 한 장씩 돌렸어요. 지금 제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고 있어요. 혹시 이번 달 월세를 아직 보내지 않으셨다면 제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안전한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박 사장님이 등기부등본을 찬찬히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혜원 씨,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우리가 증인이라도 서줄게. 저는 박 사장님의 손을 꼭 잡으며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모임이 끝난 뒤 저는 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변호사님, 시누이가 이번 주말에 제 건물 옥상에서 파티를 열어요. 사람이 100명 넘게 모인다고 합니다. 파티요? 네, 건물주 취임식이라면서요. 최 변호사가 잠시 침묵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혜원 씨, 오히려 이게 기회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서 현장을 잡으면 증거인멸의 여지가 사라지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경찰 쪽과 제가 조율하겠습니다. 파티가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맞춰 출동하도록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건물 뒤편 골목에 서서 옥상을 올려다봤어요. 세라가 고용한 업체 직원들이 벌써부터 옥상 난간에 조명을 달고 있었죠. 저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내일까지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죠. 경호업체에 연락해서 건물 입구와 비상구에 인원을 배치할 것, 옥상에 대형 화면과 음향 장비를 설치할 것, 장 실장에게 받은 증거 영상과 사진 파일을 하나의 재생 목록으로 편집할 것. 세라는 제가 파티 장식을 도와주는 착한 올케인 줄 알겠죠. 화면과 음향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파티를 위한 거라고 생각할 거예요. 저는 메모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으며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파티 전날 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서류 가방을 열어봤어요. 위조 서류 원본이 든 투명 파일, 경찰에 제출할 증거 목록, 그리고 대형 화면에 틀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 하나하나 확인하며 가방 안에 가지런히 정리했죠. 저는 가방에 잠금 장치를 잠그며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새벽 공장으로 향하시던 그 구분 등이요. 아빠, 내일이에요. 저는 가방을 가슴에 안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파티 당일 오후 3시 제 건물의 옥상 정원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하얀 풍선과 생화 장식이 난간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출장 뷔페 테이블 위에는 수십 가지 음식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세라의 약혼자 측 하객들은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삼삼오오 모여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금자가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연신 허리를 굽혔죠. 어머, 어서 오세요. 우리 세라가 강남에 건물을 장만해서요. 호. 금자는 얼굴에 분을 두껍게 바르고 한복 저고리를 곱게 차려입었어요. 건물주의 어머니 행세를 하기 위해 아침부터 미용실을 다녀온 거죠. 태진은 무대 옆에서 음향 장비를 만지작거리며 세라의 등장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저는 뷔페 테이블 뒤에서 접시를 정리하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태진이 만지고 있는 그 장비에 제가 어젯밤 몰래 연결해둔 저장 장치가 꽂혀 있었습니다. 오후 4시 세라가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수백만 원짜리 하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진주 장식을 달았죠. 하객들 사이에서 감탄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라가 무대 중앙에 서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라의 목소리가 옥상 전체에 울려 퍼졌죠.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 건물은 제가 정말 오랜 시간 노력해서 장만한 곳이에요. 밤잠을 설치며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저는 뷔페 테이블 뒤에서 이를 꽉 깨물었어요. 밤잠을 설친 건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느라 그랬겠죠. 앞으로 이 건물을 기반으로 더 큰 사업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든든한 반려자가 되어주실 분도 소개해 드릴게요. 세라가 약혼자를 무대로 불러올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약혼자의 부모도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보냈죠. 자, 그럼 다 같이 건배. 세라가 뷔페 테이블에서 샴페인 잔을 집어들어 올렸어요. 하객들도 일제히 잔을 들었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뷔페 테이블 뒤에서 몸을 일으켜 무대 옆 음향 장비 쪽으로 걸어갔어요. 세라의 마이크 전원 스위치를 내리고 저장 장치의 재생 버튼을 눌렀죠. 무대 정중앙의 대형 화면에 불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로 뜬 것은 세라가 만든 가짜 안내문이었어요. 건물주 구세라라는 직인이 화면 가득 확대되어 보였죠. 그 옆에 제 이름으로 된 진짜 등기부등본이 나란히 걸렸어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하객들 사이에서 번져나갔습니다. 저게 뭐야? 등기부등본에 이름이 다르잖아. 두 번째 화면이 넘어갔어요. 세라의 불법 도박 사이트 접속 내역과 사채업자에게 보낸 차용증 사본이 떠올랐죠. 빚이 1억이 넘는다는 숫자가 선명했어요. 세라 씨, 저게 대체... 약혼자가 무대 위에서 세라의 팔을 잡으며 물었어요. 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아니, 저건... 세라가 더듬거리는 사이 세 번째 화면이 올라왔습니다. 태진이었어요. 태진이 젊은 여자와 팔짱을 끼고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사진, 명품 매장에서 여자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주는 사진 함께 외제차 안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한 장씩 넘어갔죠. 날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옥상이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그 정적을 깨뜨린 건 약혼자의 아버지였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세라를 향해 손가락을 내질렀죠. 구세라 씨, 건물이 당신 것이라더니 이게 전부 거짓말이었어? 도박 빚이 1억이 넘는 사람한테 내 아들을 맡기라고? 아버님, 그게 아니라. 됐어. 이 약혼은 오늘부로 없던 일이야. 약혼자의 아버지가 아들의 팔을 잡아 끌며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약혼자 측 하객들이 우르르 자리에서 일어나 출구로 향했죠. 세라가 드레스 자락을 끌며 뒤쫓아갔지만 아무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인연이 금자가 뷔페 테이블을 밀치며 저를 향해 돌진해 왔어요. 제 머리채를 움켜쥐려는 금자의 손이 허공을 갈랐죠. 뷔페 테이블 뒤에서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남자 2명이 튀어나와 금자의 양팔을 잡아 눌렀어요. 나 이것들이 감히 시어미를. 금자가 발버둥을 쳤지만 경호원들은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금자의 무릎이 바닥에 꿇렸죠. 그때 옥상 출입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6명이 줄지어 옥상으로 올라왔어요. 하객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며 길을 내줬죠. 저는 서류 가방에서 투명 파일을 꺼내 담당 경찰관 앞으로 걸어갔어요. 여기 위조 서류 원본과 증거 자료 전부 있습니다. 구세라, 곽금자, 구태진 3사람에 대한 고소장은 이미 제 변호사가 접수했고요.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구세라 씨, 곽금자 씨, 구태진 씨. 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세라에게 다가갔어요. 하얀 드레스 위로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옥상에 울렸죠. 세라의 다리가 풀리면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올케가 이럴 수는 없어. 세라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저는 그 눈을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죠. 내 건물에서 내 돈으로 파티 열어줘서 고마워, 세라야. 태진은 무대 뒤에 숨어 있다가 경찰관에게 팔을 잡혀 끌려 나왔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푹 숙였죠.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금자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어요. 경찰관에게 끌려가면서도 금자는 제게 침을 뱉으려 고개를 돌렸죠. 두고 봐, 이년아. 시어미한테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요. 경호원이 금자를 출입문 쪽으로 인도하는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을 뿐이죠. 하객들이 빠져나간 옥상에 바람이 불었어요. 나뒹구는 풍선 하나가 난간 너머로 날아갔죠. 저는 어질러진 뷔페 테이블 사이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어요. 금자와 세라는 가까스로 구속을 면하고 풀려났지만 밖에 나온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었죠. 파티 영상이 하객들의 휴대폰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세라의 약혼자 측 거래처 사람들, 금자가 직접 불러 모은 친척들과 동네 지인들까지 전부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요. 세라에게 전화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세라가 파티 비용으로 끌어다 쓴 사채의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죠. 사채업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세라의 휴대폰에 독촉 문자를 보내왔어요. 건물을 담보로 갚겠다던 약속은 물거품이 되었고 세라에게 남은 건 억대의 빚뿐이었습니다. 태진도 끝장이 났어요. 외도 사진이 회사 동료들 사이에 돌면서 태진은 직장에서 쫓겨났죠. 상간녀도 태진의 상황을 알게 되자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돈줄이 마른 남자에게 매달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저는 그 소식들을 최 변호사를 통해 전해 들으며 혼자 사는 원룸에서 조용히 다음 수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밤 장 실장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죠. 윤혜원 씨, 큰일입니다. 구태진 씨와 곽금자 씨가 흥신소를 접촉했어요. 흥신소요? 단순한 조사가 아닙니다. 폭력 조직과 연결된 곳이에요. 혜원 씨를 붙잡아서 강제로 도장을 찍게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금자 씨 집에 설치해둔 녹음기에 잡혔습니다. 구태진 씨가 직접 흥신소에 전화해서 날짜와 장소까지 정한 통화 내용이 다 녹음되어 있어요. 장 실장이 녹음 파일을 전송해 줬어요.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태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그 여자가 매일 밤 11시쯤 건물 지하 주차장에 혼자 와요. 1층 리모델링 현장 확인한다고. 거기서 잡으면 됩니다.
차 몇 대면 출입구 막을 수 있고 조명만 꺼버리면 사각지대예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죠. 흥신소 쪽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금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시는 법원이고 경찰이고 못 가게 다리를 분질러 놔. 알겠어? 저는 이어폰을 빼며 눈을 감았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최 변호사 사무실로 달려갔어요. 변호사님, 이 녹음 파일 들어보세요. 최 변호사가 파일을 끝까지 듣더니 책상 위에 손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이건 특수강도 모의에 해당합니다. 윤혜원 씨, 이번에는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경찰 강력계와 제가 직접 이야기하겠습니다. 주차장에 미리 형사들을 배치하고 혜원 씨가 평소처럼 건물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경호팀도 같이 투입하죠. 주차장 구석구석에 차량을 세워두고 혜원 씨의 신호에 맞춰 동시에 움직이면 됩니다. 최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상대가 흉기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방검복 착용한 형사들이 투입됩니다. 혜원 씨는 스마트워치의 긴급 버튼만 누르면 돼요. 저는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내려다봤어요. 평소에는 시간만 확인하던 이 작은 기계가 이제 제 목숨줄이 되는 거죠. 변호사님,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뭔데요? 이번에는 한 명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평소와 똑같은 패턴으로 1층 리모델링 현장을 확인하고 돌아가는 일과를 반복했죠. 시댁 식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장 실장이 추가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태진과 금자가 정한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이었어요. 저는 달력의 그 날짜에 동그라미를 치며 숨을 내쉬었죠. 금요일 오후 최 변호사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배치 완료.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저는 문자를 확인하고 화면을 껐어요. 거울 앞에 서서 외투를 걸쳤죠. 손목에 스마트워치가 차가웠어요. 밤 11시 저는 평소처럼 차를 몰고 건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10분 저는 지하 주차장 입구로 차를 몰았어요. 램프를 타고 내려가는데 백미러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평소와 다를 게 없는 고요한 밤이었어요. 제가 늘 세우던 자리에 차를 댔어요. 엔진을 끄고 핸드백을 집어들었죠. 운전석 문을 열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익. 주차장 입구 쪽에서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울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검은 승합차 2대가 출입구를 가로막고 서 있었죠. 퍽! 주차장 천장의 형광등이 한꺼번에 꺼졌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 사방을 삼켰죠. 저는 차 문에 등을 기대며 손목에 스마트워치를 왼손으로 감쌌어요. 아직이에요. 아직. 어둠 속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 명이 아니었죠. 여러 겹의 발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울리며 점점 가까워졌어요. 혜원아. 태진의 목소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방향을 가늠할 수 없었지만 3미터쯤 앞에서 들려왔죠. 누군가 손전등을 켰어요. 좁은 불빛이 저를 비추더니 그 뒤로 태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태진의 오른손에 번쩍이는 쇠파이프가 들려 있었어요. 태진 뒤로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 4명이 부채꼴로 서 있었죠. 손에 하나씩 뭔가를 쥐고 있었어요. 태진아, 이게 뭐야? 저는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어요. 등이 차보닛에 닿았죠. 시끄러워. 이거 하나만 찍으면 끝이야. 태진이 왼손에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제 얼굴 앞으로 내밀었어요. 명예 이전 서류였죠. 도장 어딨어? 가방 내놔. 태진이 제 핸드백을 낚아채려 손을 뻗었어요. 저는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으며 고개를 저었죠. 안 돼, 이건 아빠가 남긴. 아직도 죽은 아버지 타령이야? 어둠 속에서 금자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어요. 승합차 뒤에 서 있던 금자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죠. 빨리 도장 찍게 하고 다시는 경찰서니 법원이니 어디도 못 기어가게 다리를 분질러 놔. 금자가 폭력배들을 향해 턱짓을 했어요. 폭력배들이 한 발씩 포위망을 좁혀왔죠. 운동화 밑창이 콘크리트를 긁는 소리가 울렸어요. 형님, 빨리 끝내줘. 여자 하나 붙잡는데 뭘 이렇게 오래 끌어요. 덩치가 가장 큰 남자가 태진에게 말했어요. 혜원아, 순순히 내놔. 안 그러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태진이 쇠파이프를 든 손을 들어 올리며 한 걸음 다가왔어요. 쇠파이프의 차가운 끝이 제 목옆을 스쳤죠. 저는 보닛에 바짝 등을 붙인 채 겁에 질린 눈으로 태진을 올려다봤어요. 태진이 제 가방 끈을 잡아당겼죠. 가방 지퍼가 열리면서 안쪽이 드러났어요. 태진의 손이 가방 안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에요. 저는 왼손 검지로 스마트워치의 옆면 버튼을 길게 눌렀어요. 짧은 진동이 손목을 타고 올라왔죠. 2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태진이 가방에서 인감도장 케이스를 꺼내 들었죠. 3초. 폭력배 하나가 제 왼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4초. 펑. 주차장 구석구석에 숨어있던 차량 수십 대가 동시에 상향등을 켰어요. 칠흑 같던 지하 주차장이 한순간에 대낮보다 밝아졌죠. 눈을 찌르는 하얀 빛이 사방에서 쏟아져 들어왔어요. 꼼짝 마. 경찰이다. 무기 내려놔. 방검복을 입은 형사들이 차량 사이에서 물밀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동시에 주차장 기둥 뒤에서 경호팀이 뛰쳐나와 폭력배들의 퇴로를 막았죠. 눈부신 불빛에 눈을 가린 폭력배들이 손에 든 흉기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엎드렸어요. 쇠붙이가 콘크리트 바닥에 부딪히는 쨍그랑 소리가 연달아 울렸죠. 태진은 제 가방에서 꺼낸 인감도장 케이스를 쥔 채 굳어버렸어요. 쇠파이프가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을 굴렀죠. 나는 아니에요. 엄마가 시킨 거예요. 전부 엄마가. 태진이 무릎을 꿇으며 형사들을 향해 두 손을 내저었어요. 제 발밑에 엎드려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소리쳤죠. 혜원아, 나 살려줘. 제발, 나는 억지로 끌려온 거야. 혜원아. 저는 바닥에 엎드린 태진을 내려다봤어요. 10년을 함께한 남편이 제 발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형사가 태진의 양팔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어요. 금자도 승합차 옆에서 붙잡혔죠. 금자는 형사의 손을 뿌리치며 발버둥을 쳤지만 소용없었어요. 이게 다 그년이 꾸민 거야. 며느리가 시어미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금자가 제 쪽을 향해 악을 썼어요. 형사가 금자의 어깨를 눌러 경찰차 쪽으로 밀었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인감도장 케이스를 주워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담당 형사에게 다가가 마지막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범행모의 녹음 원본 파일이 들어있어요. 날짜, 장소, 지시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형사가 봉투를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갑이 채워진 시댁 19셋이 경찰차에 실려 주차장 밖으로 나갔어요.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주차장은 다시 고요해졌죠. 저는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어요. 두 손에 힘이 풀리면서 손가락이 후들후들 떨렸죠. 핸들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끝났어요. 이번에는 진짜 끝난 거예요.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위조 서류, 보안 카메라 영상, 범행모의 녹음 파일,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서의 현행범 체포까지. 시댁 식구들이 내밀 수 있는 변명은 아무것도 없었죠. 판사는 태진과 세라에게 실형을 선고했어요. 선고를 듣는 순간 세라가 법정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고 태진은 고개를 떨군 채 입술만 달싹거렸죠. 금자는 나이를 감안해 집행유예가 떨어졌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금자에게 위자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금자가 제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금자는 당연히 그 돈이 없었어요. 저는 곧바로 강제 집행을 신청했죠. 금자가 살고 있던 집의 전세 보증금이 제 위자료 명목으로 전액 압류됐어요. 집주인에게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금자가 이삿짐 업체도 부를 돈이 없어 비닐봉지에 옷가지를 담아 현관을 나서는 모습을 저는 보지 않았어요. 보고 싶지도 않았죠. 전세금을 압류당하고 길바닥으로 나앉은 지 며칠 뒤부터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금자였죠. 하루에 100통이 넘었어요. 한 번만 받아봤습니다. 혜원아, 나 금자야. 밥 한 끼 먹을 돈이 없어. 찜질방 값도 없고 제발 만 원만 빌려줘. 수화기 너머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1년 전 제 뺨을 때리며 인감도장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던 그 목소리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쪼그라들어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수신 차단 버튼을 눌렀죠. 손가락 하나 까딱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태진과 세라는 면회 시간마다 서로의 탓을 하며 싸운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태진은 세라 때문에 인생이 망했다고 했고 세라는 오빠가 올케의 건물 매입 사실을 풀어서 이 지경이 됐다고 했죠. 피를 나눈 남매가 철창 안에서 서로를 물어뜯고 있었어요. 금자는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다 도시 외곽에 곰팡이 핀 단칸방에 숨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폐지를 주어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다고 했죠. 건물주의 어머니라며 한복을 차려입고 하객들 앞에서 허리를 굽히던 그 사람이요. 저는 그 소식들을 듣고도 가슴이 시리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목숨값을 빼앗으려 했던 사람들이니까요. 제 목에 쇠파이프를 들이밀던 사람들이니까요. 저는 이혼 서류에 마지막 도장을 찍었어요. 구태진이라는 이름이 제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순간 펜을 쥔 손이 떨리지 않았죠. 건물은 새 단장을 마쳤어요. 낡은 간판들을 깔끔하게 교체하고 1층 로비를 환하게 리모델링했죠. 박 사장님의 분식집은 여전히 1층에서 장사가 잘 됐고 빈 호실 하나 없이 매달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왔어요. 세입자분들이 건물 입구에 작은 감사패를 걸어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건물주 윤혜원님께라는 글귀 아래 세입자 7명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죠. 저는 그 감사패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건물 수익의 일부를 떼어 재단을 하나 만들었어요. 과거의 저처럼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재산을 빼앗기고 착취당하는 여성들을 돕는 법률지원재단이었죠. 재단 이름은 아버지의 성함을 따서 지었어요. 오늘 저는 건물 꼭대기 옥상 정원에 올라왔어요. 세라가 가짜 파티를 열었던 바로 그 자리죠. 풍선과 뷔페 테이블은 사라지고 대신 제가 심은 작은 화분들이 난간을 따라 줄지어 있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죠. 저는 난간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의 굽은 등이 떠올랐어요. 기름때가 빠지지 않던 거친 손이 어릴 적 제 머리를 쓸어주던 그 손이요. 아빠, 나 지켜냈어.
아빠가 남긴 건물도 내 인생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참고 있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하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은 아니에요. 자기를 갉아먹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잘라내야 하죠. 그래야 비로소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옥상 난간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아버지가 남긴 건물 위로 오후의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친정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남긴 유산을 지키기 위해 10년간 참아온 눈물을 삼키고 홀로 싸워낸 혜원 씨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뺨을 맞고 길바닥에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으로 당당하게 맞선 그 용기가 정말 대단하지 않으셨나요? 건물주 행세하며 파티를 열던 시누이 세라는 억대 사채 빚을 떠안고 감옥에 갇혔고, 아내의 목에 쇠파이프를 들이밀던 남편 태진은 바닥에 엎드려 울며 실형을 선고받았죠. 모든 악행을 사주한 시어머니 금자는 전세금을 압류당하고 단칸방에서 폐지를 주우며 하루 100통씩 구걸 전화를 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남에게 했던 일이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간 거예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나를 갉아먹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운 싸이라도 끊어내야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 이 사연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혜원 씨처럼 반드시 밝은 날이 올 거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혜원 씨에게 따뜻한 응원의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속 시원하셨다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시원한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